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고 대출 이자는 50만 원이 더 올랐고 집은 30%나 떨어져서 팔아도 빚이 남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. 거짓말 같다고요? 실제 1997년 IMF 때 벌어진 일입니다. 아이 학원비를 끊고 보험을 해지하고 전세 보증금을 빼서 생활비로 씁니다.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.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똑같은 상황이에요. 뉴스를 틀면 매일 파산, 폐업, 구조조정, 누구한테 손 벌릴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다음 수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? 대부분은 공포에 휩싸여서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. 이미 곤두박질 친 주식을 바닥에서 팔고 집을 헐값에 던지고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빚을 냅니다.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. 하지만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은 폭풍 속에서 오히려 자산을 불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삼성전자 1998년 624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하지만 모두가 떠났을 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. 무려 100배를 벌었습니다. 증권주도 마찬가지예요. 서울증권 1680원에서 1년 만에 11,800원, 7배입니다. 그들의 차이가 뭐였을까요? 폭풍이 오기 전에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, 이 하나 차이였습니다. 오늘 저는 그 사람들이 썼던 생존 매뉴얼을 4단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1단계, 기상 관측입니다. 폭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부터 알아야 대비를 하죠. 지금 한국 경제에 어떤 신호가 뜨고 있는지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환율입니다. 원달러 환율이 장중 1,480원을 돌파했습니다. 1년 새 14% 넘게 올랐어요. 연말 종가 기준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. 환율이 오르면 뭐가 문제냐고요? 여러분 지갑 속 만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. 1년 전엔 미국에서 7.7달러치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6.8달러밖에 못 사요. 수입 물가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밀가루값 오르고 결국 밥상 물가가 오릅니다. 1997년에도 똑같았어요. 환율이 800원대에서 900원으로 올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? 괜찮아, 곧 내려가겠지. 3개월 뒤 환율이 1,700원 됐습니다. 두 번째, 가계부채입니다. 대한민국 가계부채 1,900조 원, 국민 1인당 3,700만 원씩 빚진 겁니다. 4인 가족이면 1억 5천만 원이에요. 문제는 이자입니다. 지금 평균 금리 5%라고 치면 국민들이 1년에 이자로만 95조 원 냅니다. 삼성전자 1년 매출과 맞먹는 돈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거예요.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? 월급에서 나오죠? 그러면 뭐가 줄어듭니까? 소비가 줄어듭니다. 소비가 줄면 자영업자 매출이 떨어지고 기업 실적이 떨어지고 결국 고용이 줄어듭니다. 세 번째, 외국인 이탈입니다.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5개월 연속 순매도했습니다. 금액으로 22조 원이에요. 왜 팔까요?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니까요. 한국에서 2.5% 받느니 미국에서 4% 받는 게 낫잖아요. 외국인은 냉정합니다. 수익률 떨어지면 감정 없이 빼요. 1997년에도 외국인이 먼저 팔고 떠났습니다. 개인들은 3개월 뒤에 알았죠. 네 번째, 부자들의 탈출입니다. 헨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00명입니다. 중국, 영국,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예요. 2025년엔 2,400명으로 2배 늘어날 전망입니다. 부자들이 왜 떠납니까? 그들은 신호를 읽을 줄 압니다. 폭풍이 오는 걸 미리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. 다섯 번째,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%대로 떨어집니다.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도 1%밖에 못 큰다는 거예요. 엔진 자체가 약해진 겁니다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환율 급등, 가계부채 폭탄, 외국인 이탈, 부자 탈출, 성장률 추락. 이 5개 신호가 지금 동시에 켜졌습니다. 1997년 IMF 직전에도 똑같은 신호 5개가 켜졌었어요.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. 그리고 3개월 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. 자,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. 김 씨, 35세 직장인입니다. 연봉 5천만 원에 대출 2억 원, 월이자 83만 원을 내고 있어요. 비상자금은 없습니다. 집값은 오르겠지 생각하고 2년 전에 아파트 샀습니다. 박 씨, 똑같이 35세 직장인입니다. 연봉 4천만 원으로 김 씨보다 적어요. 그런데 대출 제로, 현금 5천만 원,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. 주변에서 35살에 집도 없냐고 놀렸지만 박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. 기다리자, 내 계획이 있어.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비슷해 보입니다. 그런데 폭풍이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으십니까? 대출은요?
월 이자는요? 비상자금은 몇 개월치 있으십니까? 답이 바로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. 아직 폭풍은 오지 않았습니다.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. 2단계 단 내리기입니다. 폭풍이 올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닻을 내려야 합니다. 경제 위기에서 닻은 뭘까요? 빚을 줄이는 겁니다. 왜냐고요?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폭발하거든요. 김씨 상황 보겠습니다. 대출 2억 원. 지금 금리 5%면 월 이자 83만 원이에요. 그런데 금리가 7%로 오르면요. 월 이자가 116만 원이 됩니다. 33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. 김씨 월급 실수령액이 350만 원인데 이자만 116만 원이면 33%가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. 여기에 생활비, 아이 학원비 빼면 뭐가 남습니까? 마이너스예요. 1997년 IMF 때 금리가 얼마까지 올랐는지 아십니까? 연 25%까지 올랐습니다. 대출 1억 있으면 이자만 연 2,500만 원이에요. 그때 빚 있던 사람들 대부분 파산했습니다. 반면에 박 씨는요? 빚이 없으니까 금리가 올라도 타격이 없어요. 오히려 예금 이자가 올라서 이득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위기 때 악순환이 생깁니다. 사람들이 불안하면 돈을 안 씁니다. 돈을 안 쓰면 기업 매출이 떨어지죠. 기업 매출이 떨어지면 뭘 합니까? 비용을 줄입니다. 비용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?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.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아끼려던 그 사람이 해고당합니다. 빚이 있으면 이 악순환에서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. 행동 지침 3가지 드리겠습니다. 첫째, 대출 있으면 고금리부터 정리하십시오. 신용대출, 카드론 같은 금리 높은 것부터요. 둘째, 적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낮으면 적금 깨서 대출 갚으십시오. 적금 3% 받으면서 대출 이자 5% 내면 손해보는 거예요. 셋째, 고정지출 점검하십시오. 매달 나가는 구독료, 보험료, 안 쓰는 서비스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이세요. 3단계 식량 비축입니다. 폭풍이 오면 항구에 발이 묶입니다. 그때 식량 없으면 굶어 죽어요. 경제 위기에서 식량은 뭘까요? 현금입니다. 비상자금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? 월 생활비의 6개월치는 있어야 합니다.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면 1,800만 원이에요. 이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. 주식 투자하겠다고 빼면 안 되고 좋은 차 사겠다고 빼면 안 돼요. 오직 위기 때 쓰는 비상탈출구입니다. 그리고 부자들이 위기 때 어디로 가는지 보셔야 합니다. 먼저 현금 확보하고 그 다음 안전자산으로 갑니다. 달러, 금 같은 거요. 그리고 바닥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. 1997년 환율 기억하십니까? 900원에서 1,700원까지 89% 올랐어요. 그때 달러 갖고 있던 사람은 3개월 만에 자산이 거의 2배가 됐습니다. 박 씨가 뭘 했는지 보겠습니다. 5천만 원 중에 1,500만 원을 달러로 바꿨어요. 환율 1,480원에 약 1만 달러 확보했습니다. 주변에서 달러 왜 사? 환율 더 떨어지면 어떡해? 그랬지만 박 씨는 신경 안 썼어요. 보험이야. 폭풍 오면 쓸 거야. 행동 지침 3가지입니다. 첫째, 비상자금 6개월치 현금으로 확보하십시오. 예적금 계좌에 넣어두세요. 둘째, 자산의 20에서 30%는 달러나 금으로 분산하십시오.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담지 마세요. 셋째, 주식 100% 갖고 계신 분, 현금 비중 30%로 조정하십시오. 위기 오면 주식은 반토막납니다. 그때 현금 없으면 기회도 못 잡아요. 공구 시 30분, 마이너스 중간 정리. 여기까지 3단계 말씀드렸습니다. 첫째, 기상 관측. 지금 한국 경제에 폭풍 신호 5개가 켜졌습니다. 환율, 가계부채, 외국인 이탈, 부자 탈출, 성장률 추락. 둘째, 단 내리기. 빚 줄이십시오. 금리 오르면 이자가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. 셋째, 식량 비축. 현금 6개월치 확보하고 달러로 일부 분산하십시오. 이제 마지막 4단계입니다. 폭풍이 지나간 뒤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? 4단계, 폭풍 후 출항입니다. 폭풍이 지나면 바다에 뭐가 남습니까? 난파선이 떠다니고 버려진 보물이 널려 있어요. 그때 출항하는 사람이 그걸 다 줍습니다. 경제 위기도 똑같아요.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고 부동산을 헐값에 내놓습니다. 그때 현금 들고 기다렸던 사람이 그걸 삽니다. 그럼 언제가 타이밍입니까? 거래량이 바닥일 때입니다. 주식 거래량이 평소에 25% 이하로 떨어지면 그게 신호예요. 왜냐고요?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뜻이거든요. 공포가 끝나고 체념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. 행동 지침 3가지입니다. 첫째, 거래량 바닥 확인하십시오. 평소에 25% 이하로 떨어지면 진입 타이밍입니다. 둘째, 글로벌 기업과 위기 수혜주를 사십시오.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은 한국이 흔들려도 전 세계에서 팔아요. 증권주는 공포장에서 거래량 폭발하면 수수료로 오히려 돈 법니다. 셋째, 10년 버틸 각오하십시오.
1년 만에 팔면 손해봅니다. 10년 버텨야 진짜 수익 납니다. 박 씨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. 위기가 터지고 1년쯤 지났을 때 코스피가 바닥을 쳤어요. 거래량이 평소에 25%까지 떨어졌습니다. 박 씨는 움직였어요. 달러 환차익으로 번 돈, 갖고 있던 현금 합쳐서 5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습니다. 삼성전자 2천만 원, 증권주 3천만 원. 주변에서 미쳤냐? 경제 망하는데 주식을 사? 그랬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11시 30분 마이너스 마무리. 10년 뒤, 10년이 지났습니다. 김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? 금리가 7%로 올랐어요. 월 이자가 83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뛰었습니다. 회사에서 구조조정 들어갔고 김 씨도 잘렸어요. 대출 이자 못 내니까 은행에서 전화 옵니다. 담보 처분 들어갑니다. 집이 금매로 팔렸어요. 5억에 샀는데 3억 5천에 팔렸습니다. 30% 날아간 거예요. 대출 갚고 남은 돈 1억 2천만 원. 전세 들어가고 남은 돈으로 10년 버텼습니다. 10년 뒤 김 씨 통장엔 5천만 원이 있습니다. 박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? 빚이 없으니까 금리 올라도 타격 없었어요. 회사에서 구조조정했지만 박 씨는 살아남았습니다. 바닥에서 산 삼성전자 5배 올랐습니다. 2천만 원이 1억 됐어요. 증권주는 7배 올랐습니다. 3천만 원이 2억 1천만 원 됐어요. 합치면 3억 1천만 원. 여기에 10년간 모은 돈 2억 더하면 총 5억 원입니다. 같은 폭풍, 같은 10년. 김 씨는 5천만 원, 박 씨는 5억, 10배 차이입니다.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이동할 뿐이에요. 김 씨가 공포에 질려서 집을 헐값에 던졌을 때 그 집을 누군가 샀습니다. 김 씨가 바닥에서 주식을 팔았을 때 그 주식을 박 씨 같은 사람이 샀어요. 경기 침체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. 공포에 파는 사람이 있고 침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 10년 뒤 그들의 재산 순위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. 13시 00분 마이너스 행동 촉구.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첫째, 지금 한국 경제에 1997년과 같은 폭풍 신호 5개가 켜졌습니다. 둘째, 생존 매뉴얼 4단계입니다. 기상 관측, 단 내리기, 식량 비축, 폭풍 후 출항. 셋째,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준비 안 된 사람에게서 준비된 사람에게로 이동할 뿐입니다.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.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? 대출은요? 비상자금은 몇 개월치 있습니까? 답이 불안하면 오늘부터 움직이셔야 합니다. 빚 줄이고 현금 확보하고 달러 좀 사두십시오. 13시 30분 마이너스 마무리. 폭풍은 옵니다. 여러분의 배는 어떻습니까? 닻은 내려져 있습니까? 식량은 충분합니까? 폭풍이 지나간 뒤 출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 답이 바로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점검을 시작하신 겁니다. 앞으로도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,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돈이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